그 은평구는 네. 2023년도에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네. 행안부 주관이죠. 네, 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6년 연속 네. 혁신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선정됐잖아요. 네, 네. 그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들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상 주민들도 주민 참여라든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너무 좋고, 또 직원들도 저희 은평구가 재정 자립도라든가 그 위에 굉장히 그 구조 자체가 재정적인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뛰지 않으면 실상 예산이라든가 또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죠. 지역 이렇게 참여하실 때마다 주민들과 함께 같이 노력해주는 것,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안부에서 저희가 지금 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게 우리 직원들하고 거의 매년 선정이 됐어요. 매년 선정이 됐고, 또 평가를 우리가 3년 정도 이렇게 평가한 상황을 보면 전국에서 1등, 작년에 2등, 올해 또 1등,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네. 혁신평가는 주로 뭐를 기준으로 삼습니까? 혁신평가. 아무래도 물론 그 기초지자체에서 기초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실상 보통 그 제도권 안에서 일들을 많이 하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제도라는 제도권 안에서 일을 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그런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가를 저희가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여서 저희가 직원들이 아무래도 그 일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법적인 걸 다시 해석하고, 또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해가면서 하면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예 제가 구청장이 되면서 직원들이 어려운 게 뭘까, 적극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뭘까 했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이 직원들이 그 법적인 문제라고 해서 아예 직원으로 변호사를 뽑아줬어요. 변호사를.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공채를 한 거네. 그렇죠. 법적인 문제를 할 시간에는 변호사한테 혹시나 궁금한 사항들, 또 적극 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아예 변호사 자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무래도 세이브가 되고 하니까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서. 고문 변호사처럼. 네네네, 맞습니다. 아예 고문 변호사인데 아예 직원으로. 아예 고문 변호사도, 그렇죠. 고문 변호사도 있고 변호사 2분을 저희가 뽑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고문 몇 급으로 그러면? 지금 6급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물론 급수는 되게 낮지만 이분이 오히려 퀄리티는 굉장히 높아요. 지금 거의 4년, 5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네. 할만하대요. 아니, 물론 열악은 하죠. 아무래도 변호사 하면 여러 가지 본인이 나가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본인들한테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자치분권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앞으로도 점점 자치분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변호사분이 은평구의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어딜 가더라도 나중에 본인한테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변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변호사님 오랫동안 은평에 계실 거라서.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행정 분야는 아주 특화된 그렇죠. 변호사. 그렇죠. 지자체 변호사로서는. 지자체 변호사, 맞아요. 로서는 굉장히 특화된 그런 변호사라서 본인들한테는 나중에 정말 좋은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분들이. 우리 최현주 변호사. 최현주 변호사하고 또 한 분 또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죠. 네, 육아휴직 들었어요. 이제 공익 마인드가 계시니까 이 활동을.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줄 직원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일들은 그렇게 본인들이 왜 그걸 못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해결해 주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뭐 참여의 컨셉이라든가 뭐 통해라 은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본인 정책을 제안하는 사업이고 또 불편한 사항들을 제안할 수 있게끔 직접 소통하는 그런 구조인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은평이 대학이 없어서 일동일대학 사업이라고 해서 일동일대학 사업은 대학이 없는 은평구가 16개 동하고 16개 대학하고 MO를 맺어서 그 지역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은 이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론이 있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실무를 할 수 있는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고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그런 이론적인 실태를 은평구에 직접 접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예를 들어서 지금 녹본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환경대학원하고 MOU를 맺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녹본동 주민들이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바로 뒤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로 탄소 중립거리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탄소 중립거리? 네,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거리를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그 동하고 그 서울대하고 같이 해서 보고 또 대학원생들로 직접 와서 같이 경험도 하고 또 학생들이 여기서 주민자치회에서 학생들이 아예 식물 해설사라고 해서 1기, 2기, 3기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책도 만들고 그 식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이 아예 그 쓰레기 줄이는 걸 실제로 참여를 해보는 거예요.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다이어트 이런 걸 참여하는데 그게 5학년, 6학년들이 2달 동안 60%, 62%를 줄여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실제로 쓰레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이 환경 문제를 굉장히 베이스를 깔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촌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저층 주거지거든요. 그래서 서울 이대 사회복지대학원하고 MOU 맺어서 하는데 실제로 대학원 교수님들이 본인들이 직접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직접 오세요. 오셔서 수업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ESG와 사회복지를 연결해서 그렇게 저희 주민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이론을 가지고 그 지역 우리 녹본동 그 역천동이라면 저층 주거지 주민들을 어떻게 그 해결할 것인가 서로 고민하고 이게 이제 16개 대학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웰다잉이라고 해서 죽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데 명지대하고 해서 명지대가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응암 이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경기대하고 하는데 거기는 효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치 담그는 거, 매주 장 담그기 이런 거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진관동 같은 경우는 인문학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연대 인문학 쪽하고 해서 그 미술 뭐 고나 고갱 그림이라든가 그 큰 그림을 놓고 이게 왜 작가가 그걸 왜 그리게 됐는지 화가가 왜 그것을 그리게 됐는지 이유부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인문학적으로 그걸 접근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해서 11월 달이면 저희가 이제 1년이 되거든요. 작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까? 네네네.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했는데 올해 11월 달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16개 동이 그 대학과 어떤 일을 했는지 평가를 해서 이게 만약에 은평구민 전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 정책을 은평구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산도 놓고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방대에서 우리도 좀 해달라 이런 대학들이 있어서 저희가 1동 1대학 사업이 잘 매칭이 되면 1동 1대학이 아니라 1동 2대학 3대학도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평생학습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로 해서 그 UN 그쪽에 그 평생학습 그쪽에 지금 우리 대표 그 후보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 11월 달인가 언제 9월에 저희가 그게 세계에서 발표를 사우디에서 아마 발표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24년간 단체장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이런 모범 사례를 다 공유해 왔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요 이야기 이제 처음 들었어요. 이런 사업은. 그렇죠. 이런 사업이 없어요. 이런 사업은 최초로 하는 거죠. 이걸 다 연결하려면은
이거 청장님 대단한 아니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연결된 겁니까 이게? 제가 연결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가 주민들이 네, 그 동의 주민들이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도 역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실상 그 저충주거지기 때문에 그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수급자 이런 말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그 역촌 주민들이 저충주거지로서 주민들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복지에 좀 전문화된 대학하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하고 전문화된 대학하고 해야 되겠다. 본인들이 연결을 다 했어요. 그리고 연결 자체도 주민들이 했다니까. 예. 본인들이 저희가 이제 부족한 거는 저희가 도와드렸지만 본인들이 스스로가 우리는 어떤 대학하고 하자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대학하고 다 연결했고 안 되는 곳은 저희가 연결을 해드렸죠. 네. 요 자체만 따로 기사가 나가야 되겠다. 요게 대한 거. 이 자료도 충분히 있죠. 네네. 네, 자료 좀 주시고 네. 사진들하고 해가지고 이건 저희가 널리 이렇게 네.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이 있어도 뭐 대학이 어디 지역사회 제대로 활동하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지자체하고 지역사회 그 대학이 연결을 좀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대학도. 그런데 저희가 오히려 촌내비니까 대학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들 했고요. 대단하십니다. 주민들 네. 호응도는 뭐 100%겠는데. 주민들 너무 좋아하고 또 뭐 부산 같은 경우에 농협대하고 하고 있거든요. 식물 같은 거 같이 심고 어떻게 심어야 되는 또 정말 다양하게. 네, 지방에 만약에 본인이 이제는 은퇴하고 내려갔을 때 뭘 심고 이런 것들 교육도 다 농업 교육도 다 시켜주고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가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도 91년도 의회, 95년도 단체장부터 네. 하더라도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산 역사를 할 수 있어요. 네. 구의원, 시의원, 재선구청장까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 역사와 함께 해오셨는데 네. 뭐 여러 감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감회가 계실 건데 일단은 그 주민들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우리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에는 뭐 간선이나 민선이나 뭐 차이가 그게 그거지 이랬을 건데 점점 이 자기 생활의 상에서 이게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좀 느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직접 또 함께 해오셨는데 그 부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생활 밀착형 제가 행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은 여성 단체장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정말 그 살림을 한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제 의원 생활을 해봤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저희 은평구에서 아이들 가지고 할 경우에도 저희가 아이맘 택시라든가 아이맘 상담소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세심하게 들여다본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세심하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여성이 또 뭐 저도 뭐 여성 남성을 떠나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인데 저는 또 지역에서 제가 구의원도 2번 하고 서울시의원도 2번 하고 구청장을 지금 2번째 하고 있잖아요. 또 지역을 또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아무래도 모르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그동안 해왔던 일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뭐 잘 모르는데 가서 들여다보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한데 저는 이미 이제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또 이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세심하게 정책을 또 할 수 있었고 또 더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그게 느끼는 체감은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발전해 왔다 봅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뭐 그전에는 민선일 때는 어떻게 보면 구에서 중심적이었겠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중앙 집권적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국정에서 국가에서 막 하듯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중앙 집권식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죠. 저희가 이제 자치분권이라고 보통 이렇게 하듯이 우리 지역만 해도 자치분권이 되는 거죠. 우리 주민들이 주민 참여라든가 참여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려서 주민들이 저희가 참여 예산이 한 30억 정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본인 의제를 실제로 동별 의제를 선정을 해서 내가 이 예산으로 보통 1억 정도 주는데 올해는 한 7천만 원 정도로 했어요. 근데 그 7천만 원 가지고 내 동에 내 어떤 사업을 해야지 우리 주민들과 지역에 더 발전할 것인가 한 거를 지역 주민들 스스로 투표해서 선정을 해요. 투표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게 다 또 우리 동 사업이 있고 구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게 내일 모레 저희가 한 600명이 또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해요. 우리 구에 이 사업을 하면 좋을지 안 할지 아니면 선정을 또 그 순위를 먹여서 그 사업을 할 사업은 하고 또 뺄 사업 빼고 이렇게 하듯이 주민들이 저희 행정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민선 이제 관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앙에서 어떻게 보면 이 동에다 내리고 이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볼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치분권의 저는 큰 매력이고 뿔뿔이 민주주의가 아예 이게 작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민 주도 행정이 되는. 그렇죠. 주민 주도 그렇죠. 행정. 네. 주민 주도 행정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뿔뿔이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그런 은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면 구의원 시연을 2번씩 했어요. 네, 네. 더 할 수도 있는데 2번씩 하고 네. 구청장도 지금 2번째입니다. 네. 구청은 2번 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럴 리가. 행정이 정말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요. 저는 행정이 굉장히 매력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행정을 하리라 생각을 안 했는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정말 책임감은 굉장해요. 그리고 요즘은 아시다시피 제재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예산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 자치분권 하면 제일 어려운 게 예산이잖아요. 국비, 시비, 매칭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은평만 해도 지금 예산이 1조 1,000억, 1,10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64%가 복지비예요. 복지비 매칭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직원들 월급 주고 뭐 하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거의 없죠. 400억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게 저는 재정분권이 좀 돼야 된다. 재정분권이 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자치분권이 되려고 하면 재정분권에도 우리가 사람을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 우리 공무원 쓰는 부분하고 이게 서울에서 해야 되는 인원 직원들 수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조정이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국이라던가 뭐 과를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한정이 돼 있어요. 행안부 예산이 한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치분권이 정말 진정한 자치분권이 되려고 하면 재정분권이 처음에 돼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가 우리 직원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뭐라고 그러지? 그런 직원이라든가 우리 인원 쓸 수 있는 걸 총액 인건비제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총액 인건비제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을 하나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줘야 된다. 지방정부로 좀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너무 중앙집권적으로 아직도 중앙에서 모든 걸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코로나 때 보면 지방정부에서 했던 일들이 다 중앙에서 받아서 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죠. 네, 그래서 성공한 사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방에서 필요한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중앙에서 봤을 때 다 획일적으로 내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더 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게끔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중앙에서는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코로나만 생각해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러듯이 지방에서 그 지역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게끔 내려주고 예산도 좀 분배해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말 진정한 앞으로 자치분권 시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출신이 이번 22대 국회에 23명이 들어가 있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런 법 차원에서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인데 저는 너무 좀 이번에도 황당했던 게 우리가 지금 이제 매칭비를 보통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는 그 우리 행안부에서 그 통장 수당 있었잖아요. 통장 수당을 10만 원씩 올리라고 했잖아요. 본인들이 국가에서 10만 원씩 다 올립니다 해놓으니까 그걸 예산 내린 줄 아세요? 예산 자치단체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없는데. 안 그래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산 본인이 이게 국가적인 상황이고 국가에서 다 해야 되는 뭐 서울부터 시작해서 그 호남까지 다 전체 국민이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그쪽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만 해도 우리가 500명 가까이 돼요. 통장님들이. 그러면 10만 원씩 어마어마해요. 지금 8억인가? 그 정도가 지금 8억 5. 그 정도가 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빠삭빠삭하게 해야 된다. 미치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 해안부 장관한테 직접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래서는 안 된다. 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떠들어야 돼.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 이거는 모닝 브리핑 받아보시죠. 7시 반에. 안 들어와요? 모닝 브리핑. 아니 제가 7시 반에 우리 뉴스를 18개씩 해서 드리는데 저한테는 안 주시는데. 저한테 뭐 5천 명한테 보내는데. 죄송해요. 제가 5천 명 안에 못 들어갔네요. 윤석열, 이재명 포함해서 다 단체장 다 보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을 못 받은 거죠. 너 이상 아들이 차고 있는 모양이다. 그럴 리가. 관심이 없으셨던 게 지금. 그거 아닙니다. 서로가. 어찌 이런 일이. 하여튼 간에. 네. 그래서 늘 전파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뒤에도 보면은 막 애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청장님께서는 아이맘 택시, 그 다음에 아이맘 상담소, 이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 벤치마킹 한다고 전국에서 난리던데, 이게 지금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맘 택시는 실상 코로나 때 빛을 발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저출생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 임산부들 입장에서는 이제 차를 타고 가고 병원을 가려면 그냥 해야 되는데 냄새도 날 수도 있고 또 약을 못 먹잖아요. 약을 먹으면 안 돼. 코로나 혹시 감염될 수도 있고 여러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택시를 아예 카니발을 사서 그 택시 회사하고 MOU 맺어서 택시 회사에서는 드라이버 분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운행을 하고 그리고 앱으로 30분 전에 예약만 하면 될 수 있게끔 하고 임산부부터 24개월 아이 있는 사람까지 병원을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카시트부터 해서 공기청정기 모든 게 다 돼 있고 그리고 세차기 때문에 한 번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나면 다 소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주민 이용자 입장에서는 90% 이상 주민 이용자들이 너무 이거에 대해서는 감동을 할 정도로 너무 좋다고 하고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7,000명 정도 우리 회원이 지금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어려운 게 보통 오전에 병원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오전에 병원 갈 때 둘째가 있으면 첫째 아이를 누가 케어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동행 서비스를 했어요. 처음에는 친정 엄마 시스템이라고 해서 좀 가서 큰 아이도 엄마가 케어받는 동안 아이를 케어해주고 또 짐도 들어주고 이런 사람을 해서 친정엄마 시스템이라고 하면 좀 임산부들도 편하겠다 했더니 친정엄마들이 무슨 소리냐 왜 친정엄마만 하냐 시어머니도 할 수 있고 시아버지도 할 수 있고 고모 이모도 할 수 있는데 왜 꼭 친정엄마만 해야 돼? 그렇게 또 항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그냥 동행 서비스라고 해서 동행을 해드렸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통일랑 아까 은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소통 창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안됐던 게 우리 아이는 좀 이 소아암이라든가 좀 중증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병원 가려면 10번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 아이들은 조금 더 많이 해달라. 자기가 가까운 데는 못 가고 그 돈으로 내고 먼 데만 그렇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깝다. 이렇게 먼 데 갈 때만 쓸 정도로. 그래서 10번을 좀 더 늘려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20번까지 늘려주고 한 것도 있고요.
또 아이맘택시 하면서 하나하나 또 보니까 보통 오전에 병원을 많이 가서 오후에는 저희가 그 아이들 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들 공간 갈 수 있는데 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확대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시의 뭐 엄마 아빠 택시나 또 다른 구에 여러 곳의 구에 지금 벤치 마킹돼 있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아이맘 시리즈라고 해서 아이맘 상담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맘 상담소는 실상 요즘 아이 키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는 것도 어렵고 키우는 것도 어렵고 요즘은 우리 아이 엄마들이나 아빠들도 혼자 자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혼자 자랐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원장님들도 어린이집 원장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가족도 엄마뿐만 아니라 학교 그 어린이집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다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을 한번 상담을 좀 해주자. 그랬더니 1,100명이 넘게 신청을 해가지고 3,000건 이상을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너무 기억에 남는 게 한 아이는 그 집에는 엄마도 이제 아이가 큰 아이가 좀 아픈 아이였어요. 이제 장애도 있고 그런 아이였고 또 둘째 아이는 엄마 아빠가 모든 걸 그 큰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이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엄마도 약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정도까지 되고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집안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다 그거를 극복해냈다는 사례들이라던가 또 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 안 좋은 거가 한번 터지고 나면 이 원장님들은 구에서는 구에서대로 잘하고 있냐 이렇게 하니까 그의 스트레스 또 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잘하고 있을까 또 아마 학부모님들이 잘하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했던 거예요. 막 이런 거 저런 거 본인 스스로가 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그런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도 극복해낸 사례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례들을 보고 정말 아이맘 상담소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맘 시리즈는 저희가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상담소를 구에서 운영합니까? 예, 아니요.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상담 전문 기관을 4곳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동별로 해서 권역별로 해서 상담을 하고 그거를 또 다 연결시켜 주는 거군요. 연결시키고 예산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다 받죠.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뭐 좀 그런 게 피드백에서 안 좋은 상담 뭐 실적이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여다봐서 아닌 곳은 좀 다 탈락도 시키고 새로운 곳이 또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기존에 있는 데를 갖다가 그 역할을 갖다가 이렇게 주면서 전체적으로 확 뭔가를 변화시켰네요. 네, 연결시키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 시대의 키워드가 연결이거든요. 연결. 네, 맞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이 아이맘 택시나 아이맘 상담소는 앞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지금 경제도 어렵고 또 아이 키우기도 어려울 때 이런 상담은 심리적 상담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게 저출산 대책이지. 예, 맞습니다. 저는 이 돈 얼마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정책에 깊숙이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게 한번 정책을 하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피드백을 계속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그런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원래는 4대로 시작했는데 더 필요해서 8대로 늘렸고 8대를 늘리니까 오전에나 병원 가고 그러면 오후에는 그래서 그거를 자꾸 도서관이나 이런 거 갈 수 있게끔 또 연결하고 이런 거 계속해서 그 사업을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네. GTX-A가 개통하면 지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이 정부에서 GTX-E까지 완공되면은 이제 은평구는 서울 서부권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아마 3년 전에 제가 인터뷰했을 때 이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은평구이라면은 조금 침잠해 있는 도시 이랬는데 그때 청장님께서는 이게 서울 서부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그렇게 나갈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거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필수적인 게 교통인데. 맞습니다. 이 교통이 확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말씀드릴 때 GTX-A가 이제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올해 준공이 됩니다. 올 12월이면 준공이 되고요. 그리고 GTX-E 노선도 지금 이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은평 세길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해서 교통 문제가 확 이제 풀리게 되는데 교통과 더불어서 GTX-E 공간이 연신내 같은 경우에는 4개, 쿼트로플이라고 하잖아. 연신내뿐만 아니라 DMC 역도 4개 역이 겹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회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신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권이 거기 이제 역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죠. 잘못하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외부에 다 상권을 또 뺏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서울역까지는 4분, 강남까지는 9분, 11분이면 도착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치방은 그렇다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 교통이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다 분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그런데 한 곳에 또 편리한 곳은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매력적인 곳에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연신내 일대를 좀 그렇게 고밀도 개발도 하고 또 그 이외에 뭐 요즘은 지구단위 계획이 서울시에서 많이 좀 바뀌고 있어서 고밀도 개발도 하고 또 고밀도 개발하지 않은 곳은 공공의 우리 주민들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쾌적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해서 좀 매력적인 공간으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연신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국문학관 작년에 이제 저희가 그 3년 전에 왔을 때 한국문학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올해 그게 착공을 했어요. 착공이 해서 27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 150만에서 120만, 150만이 오면 이분들을 다 연신내로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이곳에서 돈을 쓰는 구조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것들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벨트로 연결하는데 우리 DMC, 그 다음에 혁신파크, 진관동, 이제 연신내죠. 연신내까지 이렇게 역들을 다 엮어내면서 우리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은평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게 침체에 돼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은평은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죠. 왜냐하면 배드타운이기도 하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랬는데 이제 은평의 가치를 높이는 거를 저는 이제 문화를 잡고 문화적인 콘텐츠들을 지금 계속 넣고 있고 저희가 한국문학관 이제 우리 착공했죠. 예술마을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때 이제 못 드렸던 게 은평 기독교 역사관 지금 들어와서 착공을 해서 올 12월 말이면 준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증권박물관을 저희가 유치를 했어요. 증권박물관. 그럼 경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증권박물관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지금 연결이 된 구조이기 때문에 은평은 정말 이제는 가장 핫한 공간들이 나와지고 더 멋진 은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를 여시고 계시는데 아쉬운 게 지난번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용산에서 서울역, 은평 뉴타운, 삼성까지 19.38km를 건설하는 강력철도 사업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예. 또 우리 청남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강남북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이라는 게 강남북 불균형. 네. BC를 경제 타당성 계속해서 경제 지수를 얘기를 하는데 실상 모이는 곳에 모일 수밖에 없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강남은 이미 BC라던가 이렇게 하면 다 모든 게 다 여기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강북 같은 경우에는 이 BC를 하면 통과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제력 지수가 아니라 그거는 저희 그것도 문제를 삼았는데 BC를 하는 게 아니라 강남북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강북 같은 게 역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아예 역을 만들 수 없는 건 계속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건가요? 그럼 여기는 영원히 BC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지수를 뭐 2배를 준다던가 해서 그런 뭐라 그럴까
지역 지수라든가 이런 걸 좀 넣어서 강남이 이미 개발되는 데는 조금 더 낮추고 여기는 좀 더 높이는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영원히 이게 강남 불균형 차원에서 영원히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가 저희가 강남 개발할 때 강북에 있는 걸 모두가 가지고 가서 개발을 시켰잖아요. 그때 강남 개발할 때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없었죠. 배추밭. 네, 배추밭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듯이 이제는 강남 개발하는 거를 이제는 조금 더 이쪽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또 경제 지수가 아니라 이거는 그 조금 불균형 차원에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BC로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호남선 있잖아요. KTX. 이게 복선할 때 노무현 정부 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계속 통과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남 홀대론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차원으로 보면 안 되지. 이거는 이게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그 말씀이시죠? 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 뭐 중앙하고 또 지방하고 또 차이인 거고 서울 내에서도 그러니까 서울 이렇게 불균형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불균형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또 인터뷰할 때 보면 은평강력자원순환센터 이 이제 말씀 잘 들었잖아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이게 구축되는 대규모 시설인데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그러네요. 12월에면 제가 준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정말 세월은 흘러갑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사업 시작할 때 구청장 되자마자 시작해서 3년 이상을 전국 민원 1위를 달리면서 지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올해 저희가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저희가 그러니까 직원들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잘 되고 있는지 항상 염려스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계들이 새로 들어오고 해야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기계가 들어와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외부 전문가 뭐 시공이나 구조기술사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잘 지어졌는지 이런 것들 품질 검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12월이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좀 해보고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우리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고 또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을 분리수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아모아 사업이라고 해서 분리수거하는 거를 은평구에 대해서 한 164곳 정도에서 350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수거를 하는 거고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손잡고 부모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와서 본인들이 직접 분리수거를 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모아모아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혁신상을 상을 받았던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깨끗한 재활용이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이 이제 깨끗하지 않은 것들 들어올까 봐 염려하셔서 저희가 모아모아 사업을 통해서 깨끗한 재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고 국민들의 일자리도 그게 저희가 작은 일자리지만 주민들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분리수거하는 것을 직접 시행해 보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은평구는 김포 메리츠에 우리가 지금 거의 김포 메리츠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72%를 저희가 매립을 하거나 또 비용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1년에 440억 정도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그리고 올해 하면서 쓰레기를 줄여다 보니까 이번에 음식물을 많이 자원화하고 줄여내고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게 돼요. 좀 대통령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중요한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저희가 그래서 지자체 최초로 저희가 그 대통령상을 뭐 내일 모레 아마 받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합니다. 대통령 상을 받을 정도면 이 작은 지자체가 쓰레기를 어떻게 줄여내는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뭐 111 운동이라고 해서 하루에 100g 줄이기. 하루에 100g 줄이기 하면 우리가 14억 정도가 세이브 되거든요.
100g이라면 계란 2개나 귤 하나 정도예요. 그런데 100g 줄이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억 정도 줄여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두 같이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참여해 주시니까 이게 가능했던 일들이죠. 네. 제가 옛날에 여기서 국회의원 선거를 네. 치른 적이 있어요. 그때 네. 이제 주민들 성향을 봤을 때 네. 한 그 강고래 행사 분석하는 친구가 분석을 해줬는데 은평 주민들은 좀 까다롭다고 이야기했어 저한테. 네. 그때 자기가 쭉 서치를 해가지고 한 게. 사람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 종로하고 강남하고 또 다르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그걸 딱 갖고 있다. 네, 프라이드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밖으로 나갔다가도 다시 은평으로 돌아오는 맞죠. 게 그러더라고요. 은평만의 특징이 있어요. 주민들이 지금도 17년째 적십자입 1위 하고 있거든요. 적십자입을 17년째 1위를 하고 있어요. 은평 구민들이. 그리고 28%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계세요. 야, 그러니까 대단하네. 외부에 나갔다가도 다시 이제 은평으로 그런 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그렇게 정을 아마 못 느끼기 때문에 그걸 적응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은평으로 돌아오시는데 17년째 주민들이 적십자입을 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서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까다로움을 만족시키기 네. 쉽지 않을 건데. 근데 코로나 때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 마스크가 3,500원씩 했었잖아요. 하나에. 네. 그런데 주민들한테 저희가 미싱을 사드렸어요. 마스크를 만드시라고 16개 동에 2개씩 해서 32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직접 본인들이 마스크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아이들 뭐 이렇게 다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봉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부정장님. 이런 주민들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문화도 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기부, 헌신 뭐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은평 구민들은 정말 이 기부도 잘 하시고 또 뭐 여러 곳에서 요번에도 이제 어린이 영화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있는데 어린이 영화제 요즘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구로에서 하다가 저희 은평으로 작년부터 왔어요. 어린이 영화제 처음이실 것 같은데요. 은평에서 이제 세계 어린이 영화제를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108개, 올해 119개국, 올해 124개국에서 3,600편? 300편? 124개국에서 3,300편 정도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영화제를 원래는 구로에서 했었어요. 구로에서 10년 동안 하다가 이성 청장님이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성 청장님이 이제 그만두시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전임 청장 거라고 안 하겠다고 해서 이 영화제 위원장님이 또 이성 청장님을 저한테 들고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문화를 지향하니까 김미경 청장이라면 좀 할 수 있겠다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은평에서 11회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124개국에서 하고 있고 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평에 와서 지금 하고 있고 은평에 왔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도 삭감이 됐죠. 또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화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영화도 올해부터 또 자기네들 힘들다고 끊어버렸어요. 부산 영화제만 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예산도 좀 어렵고 그런데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기부를 받고 있고 하고 또 올해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도 구로 같은 역할을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거기서 이제 여러 곳에서 받고 지원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뭐 다른 데서 지원 안 해주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이거를 1구자 1,000원 운동 주민들이. 주민들이. 1구자 해서 그러면 어린 아이도 1,000원 정도는 자기 생일에 낼 수가 있잖아요. 내 생일을 기념해서. 그러면 이 아이가 만약에 어린 될 때까지 1,000원씩 1,000원씩 1년에 1,000원씩 내는 거니까 내서 내가 이 영화를 지켰다 이럴 수 있는 거고 또 주민들이 계속해서 다 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른 데서 가져갈 수 없고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게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구자 운동을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딱 맞네. 네. 1일 1구자 운동을 시작을 해서 구민들이 만들어가는 어린이 영화제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 영화인들도 키워내고 또 이게 영화 감독들도 키워내고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과 동시에 작년에 저희가 청년 영화제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것도 청년 영화제도 2회째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여기서 감독들 또 본인들이 실제로
영화를 제작을 해서 그런 걸 상영을 하게 하고 또 저희가 제작비도 좀 작은 금액이지만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주인은 괜찮은데 청장님 일정 때문에 마무리에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네. 지금 그 은평 한옥마을이 조성돼서 한문화체험 특구로 지정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한옥마을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한옥박물관, 문학관, 미술관들이 조성되어서 이게가 저 말은 은평의 문화 네. 컨셉에서 상당히 맛볼 수 있는 데가 아니냐. 그리고 편백나무 치유의 숲이라든지 봉산 해맞이 공원 등 그래서 관광산업 활성화도 상당히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네. 여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그 은평구는 그 한국 제1의 한문화 특구가 있어요. 한문화 특구는 은평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한옥마을이 있죠. 그 다음에 진관사가 그 2조 500년 동안 현충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음식 문화, 그다음에 사찰 음식이 발달이 돼 있어요. 음식. 그리고 거기에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글 비밀 연구 기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일대가 다 한문화 특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아까 교통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한국문학관 예술마을 거기에 사비나 미술관 고전 번역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콘텐츠가 완전히 집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 관광 그 분야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은평 제가 이제 서울시의원을 하면서 그 문화 4년, 도시관리 4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의원실에도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은평이라는 도시의 문화를 입혀서 경제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은평의 가치를 높여가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이외에도 은평구가 뭐 역사, 뭐 그리고 역말, 역참, 구파발 하듯이 그 교통이 요충지였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로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GTX-A라든가 교통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문화적인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혁신파크 같은 경우에 또 DMC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의 여력들이 수색 역세권 개발 이런 개발의 여력들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이제 묶어 가려고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불광천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 지금 저쪽에 그 홍대라든가 이대에 있던 그 정말 장사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다 은평의 불광천변으로 지금 다 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아트 인테리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 컨설턴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크리에이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 상권이 좀 더 그 우리가 골목 상권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 골목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고 봉산 편백나무 숲은 저희가 둘레길을 하면서 서울 둘레길에서도 좀 꼭 손꼽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 시절부터 시작해서 한 14,000그루 정도 심어져 있거든요. 지금 이게 다 그 봉산 둘레길의 일원입니다. 아이들이 산에 다 올라갈 수 있게끔 데크길로 저렇게 만들었고 저희가 편백들이 저렇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저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편백은 아토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장성이라든가 이런 데서만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이만큼 자라는 건 기후가 그만큼 따뜻해지고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거 외에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이 또 있습니까? 네네네 있습니다. 저는 그 우리 제일 지금 자랑스러고 싶은 거는 그 은상시의 은상시의 고민 상담소라고 해서 가게 고민 상담소지.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60 정도 되면 퇴임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이분들을 퇴임하신 분들이 뭐 법무사라던가 회계사라던가 이런 분들, 로컬 뭐 크리에이터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건데요. 이런 분들이 실상 이제 60대 되면 아니면 조금 더 일찍도 그만두고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전문적으로 저희가 그 은상시라 그 은평 상공인을 도와주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이분들 컨설턴트를 컨설턴트 은상시 고민 상담 뭐 자꾸 지금 은상시라기 처음에 뭔 말인지 몰라. 은평 상공인 은평 상공인 컨설턴트를 은상시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그 소상공인들을 컨설팅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퇴임한 분들이. 네, 퇴임한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소상공인이라면 1인 가구 혼자서 일을 하시거나 두 사람이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본인이 일을 하지만 내가 왜 안 되는지 그게 부족한 게 뭔지를 그냥말로 장사하기 바쁘다 보니까 본인들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가서 어려운 분들을 정말 문 닫기 일보 직전에 분들을 컨설팅 해주면서 새롭게 정말 일어나신 분도 계시고 문 닫을 뻔한 분들이 다시 활성화된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은상씨 이분들도 본인들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집에만 있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내 그동안 이력이라든가 그동안 노하우를 온전하게 지역사회 봉사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돈을 많이 준 게 아니라 봉사 개념으로 이분들이 다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3분씩 이렇게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거기를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서울에서 처음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상인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페이도 좀 보장되면 좋을 건데. 많이는 저희가 드릴 수 없어서 아쉽죠. 네. 근데 조금씩은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서 뭐 본인들은 다른 것보다도 돈보다도 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본인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본인들이 힘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더 만족감을 갖는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준비된 질문 다 했는데. 네. 맨 처음에 질문을 안 하고 지금 뒤로 뺐는데 뭐냐면 지금 민선 8기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또 이제 얼마 남았어요. 예.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방자치 산역사잖아요. 정말 주민들한테 이 생활밀착 행정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는 것도 이렇게 이 희노애락을 함께 다 하고 계시는데 전 청장님이 지방자치의 그 소외 감회 이게 참 남다를 것 같아요. 이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구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들이 자랑스럽고 또 저를 구민들이 지켜주셨어요. 제가 뭐 컷오프도 되고 막 이럴 때 주민들이 나서서 8,000명이 하루아침에 나서서 김미경 지켜야 된다고 김미경 살리기 위해서 막 본인들이 설명하고 해서 그때 붙였던 별명이 주민들이 붙여준 별명이 오뚜기 구청장이에요. 그렇죠. 네, 오뚜기 구청장이고 제가 시의원 시절엔 뚜벅이 시의원 그런 별명들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요즘은 제가 이제 별명이 라면구청장이에요. 제가 뭐 정책들이 라면구청장 또 말씀드릴 게 백색호를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택시를 잡으려면 택시를 요즘 잡을 수 있으세요? 택시? 카톡으로. 그렇죠. 그거밖에 카카오 택시 외에는 못 잡죠. 그렇죠. 근데 어르신들은 카카오 택시 우리가 이게 잘 쓸 줄 몰라. 쓸지도 모르고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구산동에 그런 거를 가르칠 수 있는 곳을 만들었는데도 전역으로 만들었는데도 그게 잘 안 돼서 저희가 아예 택시 회사하고 또 저희가 MO를 맺었어요. 그래서 백세콜이라고 해서 번호를 한강콜하고 2665에 5,500번 번호를 아예 받았어요. 반을 받아서 우리 은평구의 65세 어르신들은 그거를 전화로 하면 그게 콜로 연결돼서 차를 잡을 수 있게끔 했어요. 그게 콜비는 구에서 내고 대신 그 택시비는 본인이 내시는 거죠. 아까 아이맘 택시는 우리가 무료로 10번 바우처를 하지만 이거는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하는 거죠. 본인 내는데 저희가 2달 정도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어디 가냐면 병원을 제일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병원을 가고 싶어도 이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멀리 있거나 아니면 요즘 하나나 둘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바쁘고 또 경제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시고 본인이 너무너무 아플 때까지 정말 더 아플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참다 가니까 아무래도 더 병이 깊어지니까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는 거고 또 본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런데 이 병원을 혼자 이렇게 가실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만족도가 있으시고 또 두 번째는 혼자 하시는 분들 혼자 가도 병원에 키오스크 못하고 또 아픈 분이 혼자 삐쩍삐쩍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동행 서비스를 넣어드렸어요. 그 병원 동행을 할 수 있게끔 동행 서비스도 넣어드리고 했는데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저희가 약달력도 만들었어요. 약달력.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희가 이제 시니어 클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자리가 5,500개 정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11년째 시니어 클럽이 어르신 일자리 만들기 11년째 1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전국에. 그런데 약달력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일주일에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서 월화수목금토를 해놓고 월요일부터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우리가 다 약을 먹었는지 헷갈리잖아요 다. 근데 그걸 약 달력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거는 어르신 일자리에서 판매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작을 조그맣게 해서 한 2,000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통을. 근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이래요. 그래서 아예 어르신들이 만들어서 달력을 약 달력식으로 이렇게 월화수목금토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게 2만 원에 그 어르신들이 살 수 있게끔 하고 또 이거를 자녀분들이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약국에서 판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지금 연결을 해놨습니다. 완전히 나중에 막 그래서 제가 별명이 라면구청장. 라면. 내가 임산부 라면, 내가 어르신이라면 가정법으로 해서 라면구청장. 라면 하면은 내가 누구라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야. 그러네요. 내가 학생이라면 뭐 이런 라면구청장. 공덕비는 따놓은 당상이네. 내가 가보니까.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좀 더. 은평 구민 여러분, 폴리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인데요. 오늘 제가 인터뷰를 쭉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경제도 너무 어렵고 또 소상공인이나 뿐만 아니라 또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또한 코로나가 지금 재유행되고 있는 시기인데요. 우리가 그 코로나 몇 년 전에 코로나가 많았을 때 우리가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다 극복해냈잖아요. 그러듯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경제 지수라든가 코로나도 같이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은평구에서도 여러 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또 우리 은평 구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은평구에서는 앞으로 더 노력할 거고요. 은평 구민들 뿐만 아니라 폴리뉴스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날씨가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날씨도 굉장히 뜨겁기도 하고 그 이외에도 뭐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명절도 다가오기도 하고 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극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고맙습니다.